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재갈을 물린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 카불 공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위 2% 종부세 방안은 폐기됐습니다. 일부 잔여 백신이 폐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 40대들이 서둘러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한 게 제일 커요. 한 달이라도 빨리 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 수술 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식 수술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허위 조작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할지, 이렇게 되면 언론인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저지에 나섰고요. 또 7개 언론단체는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입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론증을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원래는 3배 정도의 손배소가 있었는데 5배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참 정확하다. 급조되고 있다. 탈법적으로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의 기간을 두고 숙려하도록 한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단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처리 과정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도 막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언론 단체들도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입법 폭거라며 저항의 펜을 들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며 중국 진나라 때의 사상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했습니다.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배소를 언론에 적용하는 나라가 무명국가가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 각국의 세계 언론 단체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등장하는 허위 조작 보도, 진실하지 않은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재갈을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특히 김의겸, 윤미향 두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 비례대표 낙선이라는 어려움 끝에 열린민주당 의석을 물려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죠. 또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사건으로 스스로가 재판을 받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중요한 변곡점마다 여당에 유리한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전혜정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3대3 동수였지만 사실상 4대2 구도가 되면서 여당은 견제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친여 의원 알박기 꼼수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안에 야당이 반대하자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를 도왔습니다. 이거는 완전 폭거입니다, 폭거. 윤미향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다는 것을 딱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교육청이 맡는 사립학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역시 범여권 인사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참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육위원장님 퇴임 전에 법안 일방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달치기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 처리한 것이 외고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8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이 문제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허위 조작 보도를 막고 가짜 뉴스를 피해를 막겠다. 이 취지는 상당히 훌륭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라는 걸까요? 네, 법안 처리 과정도 졸속이고 네. 법안 내용도 허점투성이라는 겁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네. 악의적 의도,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좀 쉽게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네, 박근혜 정부 말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적용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당시 한 언론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의심하며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당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다른 언론들은 태블릿 PC 보도 자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보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PC는 단 한 대였고 네. 이를 입수하지 못한 언론사는 충분한 검증이 쉽지 않은데 이를 받았으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 지금 이 법을 같았으면 최순실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보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요, 일단 지금 뭐 방심의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려운데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끼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됐는데요. 그렇죠. 예.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쏟아져도 언론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 매체에는 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가 전통 언론이 다 냅니까? 지금 미디어의 경계가 불분명해져가지고 지난번에 나왔지만 240번 버스로 인한 피해가 그게 언론사가 보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언론이냐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근데 해외를 보면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걸 사례로 입법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해외에도 언론중재법과 같은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 등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해외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언론중재위가 있고 이미 오보 피해를 형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만큼 이중 제약이 될 수 있어서 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문제를 또 다퉈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법 여건은 왜 이렇게 급하게 속전속결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 등을 거치면서 네. 그 쌓인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논두렁시계 같은 이 가짜 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 침해나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이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네, 지금 언론중재법 이제 본회의가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하필 이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거든요. 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야권에서는 여기에 비리 의혹 제기 등 정부 임기 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이 많지만은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 스스로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김의겸 의원까지 투입을 시켜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네, 이번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이 야권 몫의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서 가능했는데요. 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기업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개월 된 아기가 박스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으로 몰리면서 부모와 생리별을 하게 된 건데요. 탈레반을 피해서 도망치려다 공항 주변에서 사망한 이들만 지금까지 최소 1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지옥인 카불 상황,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녘 카불 공항 인근. 철조망 넘어 활주로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을 향해 총소리가 들립니다. 공항은 미군 통제하에 있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엄마는 젖먹이를 힘껏 안아 철조망 안으로 넘겨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7개월 된 아기는 플라스틱 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에 매달렸다 추락해 사망한 희생자 2명이 홀어머니와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린 형제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까지 12명이 총격이나 압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공항 진입로마다 검문소를 세우고 탈출 행렬을 막는 탓에 외국인들의 출국도 여의치 않습니다. State Department is still working through exactly getting the procedures for the evacuees to get to the airfield. 탈레반을 피해 아랍에미리트로 도피한 가니 대통령은 카불에 남았다면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천억 원을 들고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من باید پیراهن وطنبان یک واسکت و یک جور چپلی مجبور به ترک وطن شدم.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던 탈레반은
아프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사흘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의 교육 문제와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의상인 부르카 착용 여부는 전적으로 이슬람 율법 학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받지만 국제 정치는 냉정합니다. 강대국은 이미 이해득 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땅속에는 첨단 산업에 소진 히토류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이 되는 광석이 묻혀 있는데요. 현대판 엘도라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곧바로 미국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공성강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하자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中方期待阿富汗塔利班与国内各派通过对话协商，建立开放包容的政权架构。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도 미국보다 탈레반이 더 협상 가능한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들을 철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탈레반 2인자는 지난달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카불 점령 계획을 중국과 상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친탈레반 정책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NN은 아프간 전역에 구리와 철광석 등 광물을 비롯해 첨단 산업 소재로 쓰이는 히토류,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이 1조 달러 규모로 묻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섣부른 아프간 철군으로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 could have been handled in a way that we're going to go back in hindsight and look, but the idea that somehow there's a way to have gotten out without chaos ensuing, I don't know how that happens. 다만 신장 위구르 문제는 중국 정부의 부담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 민족이 탈레반과 합심해 분리 독립을 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탈레반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킬 경우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먼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가족을 두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가족들을 위협할까 탈출이라도 했으면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안 받겠다고 하죠.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을지 서채리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계를 위해 7년 전 고향 아프간을 떠나온 30대 A씨. 탈레반의 카불 점령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He cannot go to hospital because hospital door is closed. Doctors have to worry. He no come outside for patients. Transport closed. Shop, supermarket, everything is closed this time and very bad situation. 천신만고 끝에 연락이 닿은 동생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There is no safe city because of everywhere Taliban control. 100% area now have to Taliban. Calling with him, my younger brother also have worry for the Afghanistan situation. He also want to come outside. 가까스로 인접국 국경에 도착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규모 난민 사태를 직감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이란 국경지대에 241km의 방벽과 200여 개의 감시탑을 설치했고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도 난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افغانستان آمدیم میخوایم بریم به طرف اروپا افغانستان خیلی وضعیتش خراب است در این مرزها را زده آمدیم و به اینجا رسیدیم 난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국내 아프간인들은 450여 명.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A씨도 여전히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I'm 100% no one to go. I want to my family bring here. There is no way to bring your family in here. Yes, just one way. My family need to go Pakistan.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당한 건 무기력한 군의 부패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아프간과 멀지 않은 나라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 부대에서도 비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간부 3명이 조만간 귀국 조치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 부대장에 대한 공금 횡령 등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부대장인 A 대령이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후원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벽까지 음주 회식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감찰실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군은 이례적으로 부대장과 인사과장, 군사경찰대장, 감시반장 등 4명에 대한 귀국 심의를 열고 이 가운데 3명을 곧 한국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작전 중 불명예 귀국 조치가 되는 셈입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A 대령은 음주 회식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명부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되자 지난 2007년 첫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UN 평화유지군 파병 사상 최장기 파병부대로 부대원들의 자부심도 큽니다. 하지만 최근 청해부대원이 백신을 맞지 못해 집단 감염돼 조기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명부대 간부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병부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2,000명을 넘겼습니다. 부작용은 걱정되지만 접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까요? 원래 50대 이상만 맞히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는 30, 40대 젊은이들이 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50세에서 30세로 낮춘 후 잔여 백신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접종 기간마다 많게는 7개씩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오늘은 어떨까요? 잔여 백신이 안 보입니다. 지난 이틀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만 4천여 명인데 85.6%가 3, 40대입니다. 화이자랑 모더나 찾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떴는데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못하니까 부모라도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한 달이라도 빨리 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하면 8주 뒤 화이자로 교차 접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이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델타 변이라든지 다른 변이 바이러스 쪽으로도 좀 항체 형성이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급증한 지금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는 입장입니다. 연령별 그 접종의 이득과 위험을 비교한다면 30세 이상에서는 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혈전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 연령을 30세로 낮춘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기 전에 트럭 위부터 올라선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를 취소했다, 연기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광장 주변을 돌고 있는 트럭 한 대. 전광판에는 49명 제한 지침을 수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식 인원 제한에 지친 예비 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럭은 SNS를 통해 만난 예비 부부 300여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빌렸습니다. 소주잔을 2차례 찍었는데 전혀 못 나가드리고 입에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밀었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더 급한 상황이 왔어요. 마트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 시설마다 인파로 북적이는데 유독 결혼식에만 인원 제한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래층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전혀 제한도 없고 그런 걸 보면 납득이 안 가죠. 결혼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예비신랑은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4단계로 하게 되면 저희는 연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4단계다 몇 단계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하는지조차도 연기를 하는지조차 지금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객 49명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양가 부모님들도 많이 답답해하시고 언성도 높아지시고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생기는 식사 비용 손해를 떠안는 것도 억울한 상황. 예식장에선 통상 200명 이상의 보증 인원을 요구합니다.
49인이라고 저희가 49인분만 식대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식대를 전부 다 저희가 오롯이 지고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은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데 반해 결혼식은 사적 모임이라며 오히려 인원수를 완화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시청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갑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경선 판을 흔들었는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가 가장 문제 삼은 건 자기를 친일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건 심했다고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일선에서 물러났었죠. 이해찬 전 대표까지 등판했습니다. 황교익 씨 내일까지 결정 짓겠다고 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해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선을 그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도 황 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등 황 씨의 거친 발언이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선을 넘은 발언을 하는 황교익 내정자를 보는 국민들이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면은 임명철에도 저는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도 답변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황 씨와 캠프 측이 친일 공방을 벌인 것을 두고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황 씨와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황 씨는 오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누구 지지한다라고 발언만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 짓밟는 아주 미개한 사회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 이후 자신의 발언도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 황 씨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모로 기여했다면서 정치인들을 대신해 내가 대신 위로드린다며 논란 정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씨는 SNS를 통해 내일 오전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 녹취록 파문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준석 대표가 모처럼 여당 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 안 갈등에 쏠린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하기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언론중재법 같은 심각한 사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에 이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 공개를 거부하고 추가 대응도 자제하며 논란을 키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후 이 대표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힘을 실었습니다.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이 대표의 SNS에는 55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29건은 당 중진 의원이나 후보 캠프 관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정부 여당에 대한 글은 8건이었습니다. 대표가 대여 투쟁보다 당내 권력 투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권을 향한 목소리를 내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 전 지사도 녹취록 논란에 말을 아꼈습니다.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공정 경선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이 대표와 공방을 벌인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부터 차기 당대표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란 소문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본선 후보가 될 거라며 윤 전 총장이 무릎 꿇고 저에게 협조해야 하는 위치로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습인데요. 최근에 쓴소리를 좀 했잖아요. 네. 오늘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오늘은 토닥토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겪자 말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요 갈등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투명한 일에 당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시간 내에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톤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 대선 국면에서 더 이상 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잘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들리는데 정작 당 안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카리스마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치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당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당으로 돌아올까요? 일단은 오늘은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번 몸담았던 곳에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다, 미련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계속 외곽에서 훈수 정치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 구단의 등판 시점에 조금씩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녀 토크.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생활을 소개하면서 뭔가 친근함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시험을 봤다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도지사면은 산하기관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응시를 안 하긴 하는데 아빠 찬스는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최근 황교익 씨를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공정한 인사 방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눈시울을 붉힌 이분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인데요. 입양한 아들 이야기에 최근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또 학교 같이 지냈던 친구들 바라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대요. 아빠는 할 수 있잖아.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런 편지를 써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한편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요, 딸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도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딸의 외모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유 네. 후보가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제가 소개할게요. 제 딸입니다. 유담입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똑같이 좋아해요. 본인이 하겠다면 감사합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선거운동을 돕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 일정 이대로 갈 수 있냐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김 의원이요.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자신을 빼고 토론회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응원과 격려, 후보들에게는 무엇보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얘기 나온 지 한참 된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이 이제야 정리가 돼갑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경론 끝에 절충을 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부터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사실상 2021년 기소권부터 공제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기본 공제 6억 원은 유지,
1주택자 추가 공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현행 9억 원일 때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 3천 명, 기준이 높아지면 9만 4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기준은 유지됩니다. 단독명의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당은 당초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가격 기준 산출 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상 상위 2% 주택가격은 10억 6,800만 원. 앞뒤로 100만 원 차이에 종부세 대상자가 갈릴 수 있어 4.4 오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과세 기준을 12억까지 올리자고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바뀐 것은 또 형평성 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집값이 내렸을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꽤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최근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받을 돈을 못 받게 압류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빨리 현금을 받아낼 수 있어서요. 일본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지난 2018년 11월. 하지만 미쓰비시는 2년 9개월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기업 LS 엠트론이 트랙터 부품 대금으로 미쓰비시에 지급해야 할 8억 5천만 원을 피해자 측이 받도록 한 겁니다. LS 엠트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원 결정에 따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오늘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의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결에 대한 협박처럼 들려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권대희 씨 사건,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 CCTV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고요. 수술을 집도한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식을 잃고 5년을 싸운 어머니,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의료소송에서 CCTV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지난 2016년 안면 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오늘 법원은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졌다며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어머니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리 수술을 집도한 동료 의사는 과실치사와 관련해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령 의사가 애를 2시간 붙들고 있으면서 그때 흘린 피가 2000cc 넘거든요. 우리 대희가 죽은 결정적인 원인이 걔인데. 지난 5년간 민사소송과 1인 시위 등 힘겨운 싸움을 해왔기에 허탈한 마음도 큽니다. 제2의 근대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열심히 싸웠는데 허탈하면서 너무 미치겠어요, 지금. 형사소송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다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가석방되고 일주일도 안 됐지만 숨 고를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경영행보는 시작했고요. 거의 매주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재판도 기다리고 있죠.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가석방 후 이 부회장의 행보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임원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86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2027년 7월까지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등기 임원직을 맡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점, 삼성 측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의 오늘 재판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직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독직 폭행. 직무를 더럽히는 폭행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정진웅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가 바로 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일주일 만에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로 좌천된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독직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독직 폭행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법무연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10월 좌천 발령된 곳으로 한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입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차장검사로 승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정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대신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직무배제를 미루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뒤늦게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선정한 사업에 30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며 투표로 사업을 정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웬걸 공무원이 대리 투표하는 정황이 채널A에 포착됐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이 가족에게, 이 가족의 또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투표창과 연결된 사이트 주소는 물론 투표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했다는 인증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되려면 투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 돼서 할당량 받듯이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명 넘게까지 최대한. 서울시 조례상 공무원은 투표를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는 대리투표도 가능하다며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백한 투표 부정 사례입니다. 회사의 영업사원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게
해당 구청은 투표 동료가 과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할당량을 둔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의 경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기 영합주의의 참여 예산제보다는 서울시 전체 시민의 복리후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서울시는 해당 구청을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11일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이 666대에 이르는데요. 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전례 없는 대형 보험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특약, 즉 자차 특약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따져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100억 원대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사실 단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팩트맨이 피해 차량들이 접수된 4대 손해보험 회사를 확인한 결과 오늘 오전 기준으로 666대 중 488대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벤츠와 BMW 같은 고가의 외제차가 207대로 40%에 이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차량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차 특약 가입자부터 보상을 검토 중인데요. 자차 특약에 가입되면 화재나 폭발, 침수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차로 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를 일으킨 스팀 세차 차량의 대물보험 한도는 1억 원.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피해 차량의 주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특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들이 스팀 세차 차량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적잖은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 큽니다. 문제는 자차 특약조차 없는 차량 주인들입니다. 실제로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 꽤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차량률 3분의 2 정도. 이번 사건에서 자차 특약이 없는 차량 최종 집계해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회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원 선수는 도쿄올림픽 결선에 오른 유일한 10대인데요. 3년 뒤 파리올림픽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이현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채원은 한결같은 격려에 고마워했습니다. 안 좋은 댓글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이어서 그런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국 와서 가장 먹고 싶던 건 팥빙수였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나 막 이런 거였고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딱 끝나고 뭔가 후련하게 그냥 단순히 재미있게만 다시 운동하는 거. 손과 발의 굳은 살을 담담히 드러내는 17소녀. 무엇보다 노력의 결실을 믿었습니다.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고 뭐 이래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 것 같아요. 체격이 작은 편인 서채연은 힘보다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자도 팔을 쭉 펴고 발을 쓰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뭐 1등 해라 뭐 이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고 항상 그냥 재밌게 해라. 아버지 서종국 씨는 딸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연이도 울고 저희 가족도 울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써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3년 뒤 파리 대회에선 약점인 스피드 종목이 분리돼 나가기 때문에 리드와 볼더링 점수만으로 메달을 노릴 수 있습니다. 탑을 찍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볼더링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합니다. 연애 소나기와 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륙은 내일까지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호우가 쏟아진 동해안은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녁까지 10에서 4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 다음 주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낸 강수 패턴이 한반도 쪽으로 모여들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폭염의 절정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단 낮에는 볕이 강해서 더운 곳이 많은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31도로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